저는 AI가 대략 5년 정도 안에 인간 지능 전체의 합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5년 안에요? 대략 5년 정도가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제외하면 AI가 인간보다 더 잘하지 못하는 일은 정말 없을 겁니다. 좀 더 현실적인 수준에서 그때의 삶은 어떨까요?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는 놀라운 풍요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생각하는 모든 걸 가질 겁니다. 이게 터무니없게 들려도 우리는 지금 2026년에 있죠. 2036년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보시죠. 물론 이런 미래를 망칠 수 있는 일들도 있죠. 예를 들어 전 세계적인 대규모 핵전쟁 같은 것 말입니다. 하지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저는 우리가 놀라운 풍요의 시대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대한 낙관과 기대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10년 후엔 인간이 더 이상 통제권을 갖지 못할 거라 확신하시나요?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만약 훨씬 더 뛰어난 존재가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AI와 인간 사이의 지능 차이라는 것은 사실 AI와 침팬지 사이의 지능 차이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큽니다. 침팬지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상상하기는 어렵죠. 정말 놀랐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린 본질적으로 진화한 침팬지의 일종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글에서 나무를 타고 바나나를 먹고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바나나를 먹고 있습니다. 당신은 10에서 20%의 확률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킬러 로봇이 인류를 멸망시킬 확률이요. 그때는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지금은 그에 대해 아주 여유로워 보이네요.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저는 여전히 AI와 로봇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확률이 0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저만의 철학적 결론은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AI와 로봇의 흐름을 정말로 멈출 방법이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때로는 글쎄요, 만약 멈춤 버튼이 있다 해도 아마 누르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맞이할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매우 거대하고 놀라운 풍요로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당신이 이게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선을 기대하면서 이 여정을 함께 즐겨봅시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거의 그렇죠. 지금 제 철학은 이 여정을 즐기자는 거죠. 여기 AI와 로봇 분야는 멈출 수 없는 진보가 계속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혹시 아직도 킬러 로봇이 등장할 확률이 10에서 20%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류의 종말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파멸 확률 피두민이 높다는 거네요. 뭐 결국엔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게 되죠. 현대표준 물리학 모델의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마지막이 맞이하게 될 모습은 아주 길고도 지루한 과정이 될 것이며 약간 희미하고 회색빛을 띠는 묽은 수프 같은 상태로 점차 식어가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우주의 열적 죽음이라고 부르죠. 만약 우주의 열적 죽음이 정말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일이라면 결국 중요한 건 여정 그 자체예요. 도착지는 끔찍할 테니까요. 네, 하지만 10년은 그렇게. 알겠어요. 하지만 그건 아주 먼 미래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미래군. 만약 10년 안에 10에서 20% 확률로 당신이 타는 로켓이 폭발할 위험이 있다면 그 로켓을 타실 건가요? 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쁜 결과가 일어날 확률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겠죠. 하지만 로봇의 지능을 막으려고 하는 건 제 말은 오랫동안 저는 AI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했거나 오픈 AI를 만들었죠. 본질적으로 구글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AI 분야를 독점 중이었기에 오픈 AI를 설립했죠.
이후 파생된 엔트로픽이 현재 업계 선두가 되었습니다. 제 말은 이런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AI를 가속화하는 연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는데 그게 제 의도했던 바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길이 AI의 가속화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두고 슬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클럽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확실히 그 클럽에 들어가셨네요. 네, 클럽에 들어간 셈이죠. 클럽에 갔죠. 못 이기겠으면 합류하죠. 이외에도 인공지능 업계의 여러 모델 개발 리더들 역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가 민관 합동 규제 기관 설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데니스에게 했던 조언은 그가 글을 발표하기 직전 저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했던 말이었는데요. 우리가 즉각할 수 있는 일은 주요 AI 기업들이 최소한 만나보는 것이라 생각해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몇 주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 회의를 해서 우리 팀의 안전과 보안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왜 아직 그걸 안 하신 거죠? 둘이 서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네, 사실은 여러분 모두 다들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들 1등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경쟁자들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정직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정부에 있는 사람이 AI 최전선을 이끌 기술적 이해가 없다면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은 꽤 어렵다고 봅니다. 어떤 걸 공개할지 아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경쟁자들은 제 생각에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새로운 모델을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 검토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모든 경쟁자들이 서로를 정직하게 만들 동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델 개발자끼리 작업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생기죠. 우려 사항이 있으면 정부에 알리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른 우려가 있고 그 회사 위험에 조치하지 않는다면 그때가 바로 정부가 개입해 조치할 때입니다. 말 그대로 인용하자면 그렇습니다. 늘 얼마나 빨리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정말 즉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 계속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모델이 발전하는 속도 때문에 앞으로 6개월 안에 이런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네, 6개월도 긴 시간이에요. 그보다 더 짧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AI 혁신에 대한 발표가 정말 많잖아요. 하루에도 여러 번 나올 때도 있어요. 지난주에만 해도 몇 번이나 있었는지 아세요? 정말 많았죠. 셀 수 없었죠. 정말 많았어요. 결국 디마이즈의 제안이든 누구든 다 같이 모여서 이걸 빨리 세팅해야겠네요.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적어도 비공식적으로라도 뭔가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나 격주로 전화 회의를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사들이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인센티브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경쟁하는 회사들이 뭔가 보안 위험이 있다면 그걸 이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경쟁사의 모델 출시가 지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서로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신뢰하지도 않고요. 소셜미디어에서 계속 서로를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과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리더들 사이에 개인적인 악감정이 이렇게 심한데도요? 저는 샘 올트먼의 팬은 아니에요. 만약 비영리 단체를 시작했다면요. 그게 오픈소스 AI 회사를 만들기 위한 거였고 공공자산이던 곳이 8천억 달러짜리 폐쇄형 영리 기업이 됐네요. 저라도 황당하겠죠. 이게 대체 뭔가 싶을 거예요. 그건 제 기부 목적과 정반대되는 일이에요. 그게 제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하고요. 다리오 역시 샘 올트먼의 팬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엔트로픽 팀이 오픈 AI를 떠난 이유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엔트로픽은 없었을 것이고 그들은 여전히 오픈 AI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저는 다리오가 매우 원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다방면으로 신경 쓰죠.
세상의 미래도 깊이 고민해요. 엔트로픽에서 만난 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누구도 제 경계심을 안 울렸어요. 그들은 항상 선의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대부분 나쁜 의도로 포장돼 있다고 봐요. 선의로 포장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린 안일하게 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대화를 해야 한다면 대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 일이라면 개인적인 차이는 제쳐두고 말이죠.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테슬라 2026년 2분기 실적을 한번 종합적으로 어닝콜까지 포함해서 대해부를 해보고요.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어닝콜 실적 발표 후에 중요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그 인터뷰를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리고 그 인터뷰에 대해서 속마음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가가 지금 $508에서 $130까지 극과 극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그 이유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 뒷부분에는 그 일론 머스크를 인터뷰한 약 90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여성 편집장분의 속마음도 들어보면서 우리가 그 테슬라가 지금 이틀 연속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지금 $100 초반으로 갈지 아니면 $500로 돌파하면서 올라갈지를 한번 분석을 심층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영상을 짧게 보셨고요. 이제 그 부분을 곁들여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전체 요약을 좀 해드리고 2분기 실적 전물 분석하고 어닝콜 Q&A 심층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분열된 시선 그리고 머스크 인터뷰와 재인터뷰 속내까지 들어보고 로보택시와 AI 사업 역사적 50% 폭락과 거기에 따른 반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 전체 요약인데요. 왜 하루 만에 반응이 4배로 이렇게 커졌는지 그러면서 낙폭이 14%에 이어서 2% 이상 더 빠졌는지도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319 14.52% 당일 하락률이었죠. 그리고 그 이틀 연속 빠졌는데 스페이스X도 $118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그 테슬라는 2026년 7월 24일 급락 마감을 했는데요. 주목할 점은 반응의 시차였죠. 그 발표 직후 시간에서 마이너스 3% 수준으로 차분했지만 그 다음날 정규장이 열리자 프리마켓에서 5-6% 빠지더니 장중에 14%까지 밀렸는데 자, 이렇게 낙폭이 큰 거는 이제 10배 가까운 낙폭은 사실 최근에 11개월 만에 처음이었죠. 그래서 핵심 질문은 실적 숫자는 이제 어제 이미 나왔는데 왜 하루 뒤에 반응이 이틀 연속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왜 폭락했나를 보면 그 단기 시장의 답은 EPS 미달 그리고 영업이익률 급락 FCF 적자, R&D 급증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옵티머스는 공급망 자체가 없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갈아타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는 단기 수익을 원하면은 지금 테슬라는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힘든 구간과 그 사기 뭐 정말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하는 건 다 사기다. 멀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 국제 유가는 지정학적인 그 위기로 놓고 본다면 브렌트유가 배럴당 $97를 돌파했고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이란의 그 전면적인 그 대공습이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국제유가 급등,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S&P 500과 나스닥, 다우존스 다 불안정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2분기는 우리가 이제 실적을 정밀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자료를 좀 보시면은 그 총 매출이 $282억 달러였죠. 이게 전년 대비해서는 25%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겁니다. $257를 25%나 아웃퍼폼한 거죠. 그리고 인도량도 48만 대로서 약 25% 예상을 상회하고 자동차 매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 매출과 서비스 매출 역시 성장세가 나왔고 서비스 매출도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익 지표 면에서 급격한 악화가 일어나고 있죠. 문제가 이제 여기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데 조정 EPS가 0.33달러 그리고 갭 영업이익이 3.98억 달러, 전년 대비 무려 57% 감소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전년 4.1%에서 1.4%까지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졌고요. 규제 크레딧 부분이 전년 4억 3천 달러에서 그 3분의 1로 급감을 했죠. 그리고 R&D 비용이 전년 대비 무려 49% 중과가 됐습니다. 23억 달러로. 그래서 영업비용 전체가 결과적으로 47% 중과됐는데요. 핵심은 기울기가 매출은 25% 늘었는데 R&D는 그 두 배인 49% 중과했다는 부분이죠. 여기서 영업이익률 4.1%에서 1.4%로 주저앉은 것은 매출 증가가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고 미래 투자에 흡수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규제 크레딧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도 이익 감소에 크게 작용을 했는데 순이익의 착시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일회성 비용에서 스페이스X 지분의 평가이익이 10억 달러가 잡혔는데 환손실은 약 3억 달러, 비트코인 손실 1억 달러를 감안하면은 순이익 12.7억 달러를 예상했으나 실제는 이보다 이제 낮게 나온 거죠. 그래서 순이익이 그럴듯해 보여도 상당 부분이 스페이스X의 평가이익 10억 달러가 플러스돼 있다 보니까 이 본업에서 하는 수익성은 더 약화됐다고 이제 시장은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순이익 숫자에 그 안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이제 주가 하락을 불렀다고 보여지고요. 자, 현금 흐름을 보면은 고가는 이미 꽉 차 있지만은 적자로 전환됐다는 게 포인트인데 현금 및 단기 투자가 435억 달러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이 47억 달러인데 여기서 이제 잉여 현금 흐름 FCF가 마이너스 10.9억 달러가 나서 캐펙스가 이제 142% 이제 급증을 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테슬라의 곡간 자체는 비어 있지 않고요. 영업 현금 흐름이 47억 달러로 85% 늘었고 이 보유 현금과 단기 투자는 435억 달러에 달하지만 그러나 시장은 임여 현금 흐름 FCF가 마이너스 10.9억 달러로 적자 전환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과도한 반응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직전 1분기에 14.4억 달러에 달했는데 한 분기 만에 이게 뒤집힌 거죠. 지금 표를 보시면 이제 1분기에 FCF와 2분기 FCF를 적자로 전환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FCF 적자의 원인은 그 캐펙스 자본 지출이 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2%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시장이 우려했던 그 32억 달러보다는 적자폭이 훨씬 작죠. 그래서 적자 전환은 사실이지만 테슬라의 파산 위기와는 거리가 굉장히 먼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곡간이 435억 달러 차 있는 상태에서 미래를 위해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국면으로 지금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닝콜과 Q&A를 심층 분석을 해보면은요, 이제 그 R&D 49% 급증의 정체를 좀 뜯어보면은 R&D가 향하는 곳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의 약 1만 개의 고유 부품, 이거는 이제 기존 공급망 자체가 없기 때문에 테슬라가 다시 수직 계열화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AI 컴퓨팅 분야에서 그 텍사스의 학습 클러스터 코텍스2 용량이 2배가 이제 확대가 됐는데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4680 배터리 양산, 리튬 및 원료 정제 부분, 그리고 반도체, 오스틴 자체, 테라팹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CEO 보상에 2025년 보상 패키지 관련 주식 보상 비용이 들어갔고 소송 비용이 일회성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R&D가 이제 이런 쪽에 쓰였다는 거고요. 그래서 머스크가 설명한 핵심은 전기차는 물이나 유리창처럼 기존 자동차 부품 공급망을 그대로 쓸 수 있었지만 옵티머스 로봇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 옵티머스에 필요한 정밀 부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학 원리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 그래서 손이 피아노를 치고 바늘에 실을 꿰 정도의 정교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수준의 모터나 액추에이터가 시장에 없다는 것이 문제고 여기서 R&D 23.7억 달러 상당 부분이 이렇게 세상에 없는 옵티머스 봇 만드는 것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머스크가 어렵다고 말한 이유가 예전에는 이제 머스크가 늘 미래에 낙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머스크는 이번에 발언을 보면은
테슬라가 만든 것 중 가장 스케일업하기 어려운 제품이었다고 고백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거를 낙관론자의 신중론에 긴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모든 부품에 새로운 공급망이 없다는 부분, 생산 S자 곡선의 초반부가 매우 평평하고 길 것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삼성 텍사스 시설, 파나소닉 배터리 중설 동원을 하면서 공급망도 새로 조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던 자율주행에도 머스크는 항상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실적 발표에서는 머스크가 옵티머스에 대해서 정말 어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 오히려 시장에 많은 걱정을 안고 오면서 테슬라의 주가에 더 큰 하락을 폭을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사이버캡도 이제 긍정적으로 발표는 됐지만 설비는 있죠. 그러나 실제 생산은 아직 미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12만 5천 대의 설비 능력은 지금 갖추고 있는데 실제 생산량이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병목 현상, 배터리 팩의 공급이 원활한지 그리고 부품 제약, 규제 문제가 한몫에 풀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가시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효율보다 속도를 머스크는 선택하고 있는데 어닝콜에서 이제 한 애널리스트가 효율을 위해 자본 지출 속도를 늦출 계획이 있냐고 물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머스크의 답변은 매우 분명했는데 머스크는 오히려 효율보다 속도가 중요할 때가 있다면서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돈을 아끼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요. 자, 이런 머스크의 태도는 성장주 투자의 전형적 패턴으로 볼 수가 있고 단기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분명히 머스크의 발언은 불안 요인이지만 장기 미래 베팅하는 테슬라 장기 투자자들 정말 신념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머스크의 관점 일관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시장이 그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다음 주도 뭐 시장이 열려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섣부른 반등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부에는 월가의 분연될 시선을 좀 볼 텐데요. 목표 주가가 130달러에서 508달러로 정말 극과 극을 나눠서 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스타펠은 508달러까지 보고 있고 반면에 웰스파고는 매도 의견과 함께 13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타펠은 왜 매수 의견을 주느냐? 로보택시 확장 기대감이 있고 웰스파고는 자율주행의 경쟁 심화, 가격 정책, 마진 하락 우려로 130달러의 주가 전망에 매도를 내놓고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는 테슬라를 단순히 자동차 회사로 보느냐 AI 회사로 보느냐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이렇게 월가에서도 극단적으로 갈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테슬라 투자자가 최근 흔들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테슬라는 5, 6년째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삼전넥스 뭐 이런 반도체 성장주는 두 자릿수 실적 증가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물론 이제 국내 최근에는 조정받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테슬라보다는 더 좋은 아웃퍼폼을 했고요.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AI 수요에 대해서 이 반도체 병목 현상이 유발되면서 관련 주가가 급등했는데 테슬라는 정체 상태여서 투자자는 한마디로 테슬라 말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조바심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5부에서는 머스크 인터뷰와 제 인터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제니 민튼 베도스라고 더 이코노미스트 편집장, 여성 편집장과 함께 약 90분 인터뷰 대담을 진행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제니 민튼 베도스 편집장과의 인터뷰를 제가 이제 10분짜리 요약 추출해서 여러분께 먼저 제공을 해드렸고 지금 이제 요거 해설 끝나면 영상 뒷부분에 앤드루 로스 소킨이라고 CNBC 남성 앵커가 다시 제니 민튼 베도스를 초청해서 그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요거 매우 중요하니까 꼭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CNBC가 다시 이 인터뷰를 다시 부른 이유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하나의 장기 미션으로 보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은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하나의 사업군, 하나의 미션처럼 설명한다고 여성 편집장은 솔직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한 몸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두 회사를 하나의 미션으로 보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사이버캡과 연결성은 사이버캡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로 연결성을 확보하는 거고 옵티머스 관리는 xAI가 옵티머스를 관리하는 AI 모델 개발 중이니까 사실 합병 전에도 벌써 이렇게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게 머스크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거를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결국은 두 회사가 한 몸처럼 갈 수밖에 없다는 게 개인적으로 봐도 이제 타당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좀 지켜보면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로보택시와 AI 사업에 대해서 아숍 엘로스와미가 또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아숍 엘로스와미는 이제 테슬라사에서는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는 부사장인데요. 자, 비감독 로보택시가 38만 마일을 달성했다. 이게 이제 아속 일로스와미가 발표한 내용인데 이 발표가 강력했던 이유는 언젠가 가능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현재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비감독 주행 마일이 38만 마일, 그리고 미국의 6개 도시, 2개 주에서 지금 자율주행이 잘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로보택시 운영 대도시는 7개고 실제로 V15 버전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만 마일 무사고를 달성을 했다. 자,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자, V15 버전 40% 통합의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본다면은 V15가 40% 완성됐다는 뜻으로 단순하면 안 될 거고, 정확하게는 계획된 주요 개선 작업 묶음 중에서 약 40%가 초기 로보택시 빌드에 병합됐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V15 버전이 연구실 코드가 아니라 실제 도로를 달리는 차량에서 검증되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FSD 구독과 생태계 매출도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는데, 이번에 그 FSD 활성 구독자 수가 148만 명, 전년 대비 56% 증가가 되었고, 반복 매출 구조도 구독 보험 충전 서비스 로보택시 차량 일대가 판매 후에도 현금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죠. 자, 그래서 FSD 구독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옵티머스와 FSD 공통 AI는 어떻게 보면 차선 차량 그 보행자 공간 이해 부분이 FSD 테슬라의 사이버 택시라면은 옵티머스에서는 사람 도구 물체 작업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전 인식 공통 자산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고, 엔드 투 엔드는 테슬라 FSD 자율주행 픽셀에서 조항 가감속 출력 부분에서 이제 이거를 활용을 했는데, 옵티머스에 이걸 적용한다면 픽셀에서 이제 관절 동작 출력, 자, 이 부분이 테슬라 FSD와 옵티머스의 FSD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데이터 엔진은 차량 플릿 데이터 그 FSD를 얻을 수 있는데, 옵티머스는 공장 작업 시범 영상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엔진을 얻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의 사이버캡 FSD 자율주행 성공, 그 이어서 이제 옵티머스 봇의 성공, 자, 이렇게 가면은 테슬라 시총이 30조까지 열려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데요. 역사적 50% 폭락과 여기에 대한 반론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테슬라가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게 75%까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낙폭은 41.6%였고 이번 하락은 14.5%, 전일 빠진 것까지 전후로 적용하면 약 2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요. 자, 우리가 그 고점과 저점 이거는 이제 맞출 수는 없죠. 그래서 계속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테슬라는 50% 이상으로 떨어진 게 밥 먹듯이 잦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다 회복은 했더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제 힘든 구간을 우리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가 다 사기고 머스크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욕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아마존과 엔비디아 사례를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도 닷컴 버블 때 주가가 9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걸 견딘 소수의 투자자만이 수년간 적자로 인프라 투자를 극복하고 아마존이 30배, 50배가 됐을 때 그 과실을 아주 극소수만이 누렸다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 한때 게임용 그래픽 카드 회사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AI 붐
일어나고 나서는 완전히 그 승자 독식을 붙여서 지금 5조 달러의 전 세계 1등 시총을 달성하고 있죠. 그래서 지쳐서 갈아타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기라는 평가는 여러분이 좀 표현을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다 사기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뜯어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효과가 지금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낙관과 비관 그리고 10개 지표 시나리오와 확인 지표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 건데 먼저 낙관적으로는 로보택시 확장 가속과 V15가 검증이 되면서 이게 결국은 더 확산되면 반복 매출 증가가 되는 거죠. 이제 이 구독료가. 그래서 테슬라라는 기업의 AI 가치가 재평가가 되고 마진도 회복이 되면서 주가는 $500 이상 이제 뭐 기본 $1,000는 당연히 가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조금 견뎌야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확인할 10개 지표만 정주하면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감독 로보택시 주행거리 성장이 중요하죠. 자율주행 상용화 속도와 관련이 있고요. 자, 5번을 보시면 FSD 구독과 해지율을 봐야 되는데 반복 매출 실질 가치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필요한 장기 투자자의 바람직한 행동은 무엇일까? 레버리지와 신용은 가급적인 줄이고 빚도 하지 말고 빚도 될 수 있으면 갚고 차분하게 접근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뭐 오늘 오르고 내리고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테슬라 FSD 자율주행의 성공과 옵티머스 봇의 그 지금 진척도를 볼 때 여러분이 이 기업은 앞으로 가능하겠다 이러면 투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남 눈치 보시지 말고 조용히 떠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미래 비전가라면 애숍 알로소아미는 테슬라의 그 부사장이면서 실질적으로 AI 자율주행을 이끌고 있는데 많은 테슬라 투자자들이 아숍 일로소아미를 믿고 따르는 이유는 말의 무게감 그게 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비전가라서 일론 타임 항상 늦어지지만 이 아숍 일로소아미는 정말 그 자기가 내뱉은 말은 예를 들면 뭐 그 하드웨어 3 이분들 라이트 버전으로 FSD 14 버전을 완성시킨 거라든지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든든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테슬라를 지금 바라볼 때 물론 이제 14% 빠지고 또 간밤에 2% 빠지고 다음 주에도 일부 더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300이 깨질 수도 있을 거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과거도 75%까지 낙폭이 크게 일어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그때를 잘 견디고 테슬라의 비전을 확신하는 분들은 다 좋은 수익률로 지금 저가 매수의 평단가도 굉장히 낮아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영상은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시더라고 이코노미스트 영상 번역본과 함께 그 CNBC의 그 다시 인터뷰 재인터뷰 내용을 영어 원문으로 붙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 주를 좀 편안한 마음으로 나의 경제 독립 여정을 잘 체크하고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이런 과정에서도 정말 그 6시간, 7시간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경제독립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우측 붉은색 버튼, 구독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혹시 여러분이 바쁘셔서 3일 경제독립 TV에 방송을 놓쳤을 때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꼭 눌러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력이 되시는 분은 2,990원 커피 한 잔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또 연말 연초에 이벤트도 해드리고 또 그 중요한 영상을 선공개로 받아볼 수 있는 혜택도 있으니까 많이 멤버십 회원 경제독립군 되는 국민 등급 경제독립군 레벨 차등적으로 있으니까 멤버십 회원도 많이 가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소중한 그대여 꿈 이루고 싶나요? 경제 독립하고 싶나요? 방법을 몰라 방황한다면 oh no! 우리 가족 경제 독립 선언서 펼쳐봐요. 정답이 여기 다 들어있네. 방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인 일은 주요 AI 기업들이 최소한 만나거나 통화라도 하는 것입니다. 몇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안전과 보안 문제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 안 하셨나요? 다들 서로를 별로 우리는 좋아하지 서로를 않잖아요. 알게 됩니다.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모두 경쟁자이기도 하잖아요. 다들 1등을 하고 싶어 하죠. 네. 하지만 경쟁자들이 서로를 정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깊은 기술적 이해도가 없고 AI의 최전선을 이끌지 않는 정부 관계자가 출시 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쟁자들은 말이죠. 새 모델을 검토할 시간을 일주일 정도 준다면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 모든 경쟁자가 서로를 정직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동기가 생길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제니 페토스 편집장이 함께합니다. 정말 흥미로웠어요. 제니, 정말 훌륭한 인터뷰였습니다. 우리 모두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많은 주제를 다루셨죠. AI에 대해 다루셨죠. 5년 안에 AI가 자신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과 그것이 자신의 권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도지와 정부 내 그의 역할 그리고 USAID에 관한 이야기도 하셨죠. 인터뷰 중 정말 놀라운데라고 생각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정말 놀랐던 순간은요? 정말 많았죠. 그는 정말 비범한 사람입니다. 속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던 순간이 정말 많았어요. 그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가 5년 안에 AI가 인간보다 똑똑해질 것이라 믿는다는 점이 말이죠. 그리고 10년 안에 우리가 AI에게 마치 레브라도 리트리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요. AI에게요. 돈은 무의미해지고 풍요의 시대가 오겠지만 AI가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죠. 앤드류, 그의 배경을 아시잖아요. 그는 2012년 팟캐스트에서 그것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일 중 하나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2023년에는 AI 개발 중단을 원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맨 앞에 서 있죠. 제가 우려를 접고 흐름에 올라타기로 한 것 같네요 라고 했더니 그는 그렇다고 하더군요. 네, 흐름에 올라타기로 했죠. 그는 하루 만에도 환희에서 공포로 바뀔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가피함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이 기술과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이런 비범한 미래가 5년 안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점에 충격을 받았어요. 동시에 그는 처음으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클립에서 보여준 것처럼 다른 모델 제작자들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비공식적인 방식을 원하는데 딱 일론답죠. 그는 모두가 모여 일주일간 서로의 모델을 테스트하길 원합니다. 보안 결함이 발견되면 해당 모델 제작자에게 알리고 그래도 조치가 없으면 정부에 알리자는 것이죠. 지난주 데니스 사비스의 필라 방식 민관 파트너십과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이제 이 제안은 힘을 얻었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는 샘 올트먼과도 어느 정도 대화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한 것 같더군요. 그 점을 암시했죠. 그가 사용한 표현을 보면 그는 확실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당신들은 엄청난 경쟁자잖아요 라고 했거든요. 서로를 싫어하고 솔직히 소셜미디어에서 서로를 자주 비난하기도 하잖아요. 그는 해밀턴을 싫어하는 이유를 설명하더니 마지막에는 인류를 위해 대화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모델 제작자들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요. 제가 빨리 진행되어야 하나요? 라고 묻자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는 6개월은 긴 시간이라며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이럴이 되고 있는 클립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우익 정치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가 좋지 않게 반응했던 부분입니다. 잠시 보여드리죠. 평범한 사람들의 원칙입니다. 무엇이 끔찍하게 들리나요? 안전한 국경, 안전한 도시,
합리적인 지출을 가져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이 중 무엇이 극우인가요? 좋아요. 당신과 언론이 극우라는 표현을 터무니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헛소리입니다. 이 전부 다 넣을 부분은 꼭 겁니다. 넣어주세요. 잠시만요. 편집하지 반론을 마세요. 제기하겠습니다. 반론을 그건 제기할게요. 헛소리니까요. 일론, 당신은 거의 2억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X에 1억 5천만 명의 팔로워가 있죠. 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은 영국의 이기는 내전은 사람이니까요. 같은 말을 하잖아요. 불가피하죠. 현재 시간 문제일 추세라면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에 간 게 언제죠? 몇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지만 이제 생각할 시간이 있었죠. 우리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편집하지 않았죠. 인터뷰 전체를 사람들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에게 그가 유럽의 포퓰리즘 우파는 물론 주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극우 단체들까지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세 가지 특징을 넘어 분열적인 극우 정치를 실제로 전파하고 있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많은 정치인이 일론 머스크의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은 것은 그가 또한 유럽이 무슬림 이민자들로 넘쳐나고 매우 폭력적인 지옥 같은 곳이라는 왜곡된 시각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듯이 그는 영국이 내전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언제 그곳에 갔는지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유럽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2억 4천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이 사실이 아닌 것을 전파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는 아시다시피 X에 48시간 동안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경단 폭력을 미화하고 유럽을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린 영화 시티즌 비질란테입니다. 이것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앤드류, 미국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런던 방문을 걱정하고 아이들을 런던에 보내는 것을 꺼립니다. 유럽이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을 보면 런던은 미국 도시들보다 안전합니다. 유럽은 그가 말하는 지옥이 아닙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제가 해야 했을 것보다 더 격앙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책임하며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견지명이 있고 포용적이며 사려 깊은 사람이 비록 제가 어디로 갈 수 있을지는 약간 무섭지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유럽에 대한 이런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즐기며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말도 안 것은 되죠. 안타깝습니다. 당신도 저도 일론을 오랫동안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여러 면에서 매우 똑똑하고 사려 깊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와 의견이 다른 만큼 그의 평가에 대해 그 평가는 어디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그는 만약 당신에게 대규모 이주가 발생한다면,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통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이주는 사회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와 가진 문제는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그의 잘못되고 왜곡된 묘사입니다. 그가 여기 와본 적이 없다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재개시하고 전파한다는 사실이 이런 부정적인 소용돌이를 강화합니다. 특히 X에서 말이죠. 저는 그것이 정확하지 않은 대륙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문명적 지옥이라는 시각을 부추긴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는 문명적 말살이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이 파멸적인 상태에 죽어가는 대륙임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인정합니다. 이 나라에는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지역도 있고 이주와 관련된 확실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묘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가 안전한 국경과 제한된 지출, 안전한 도시만을 원한다고 말할 때 그는 솔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중 두 가지에서 유럽이 미국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또한 도지에 대해 그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USAID에 대해서도요. 네, 그랬죠. 그는 해고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어본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USAID가 정치적 조직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로라고 말했습니다.
USAID를 폐쇄한 결과로 사망자는 제로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USAID는 아프리카에서 의료 자금을 제공하는 매우 큰 제공자였습니다. 사망자도 없고 고통도 없었다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당신도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사망자가 제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USAID가 개혁이나 폐쇄가 필요했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불필요한 고통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기업 공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가 결국 그 사업을 인수할지에 대해 계속 논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일이 될까요? 명시적으로는요. 하지만 그가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제가 강하게 느낀 것은 그것이 하나의 사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제 이유를 이야기했을 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버진 주식의 80%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미친 짓을 해도 그리고 그는 왜 이 통제가 필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5년에서 10년의 기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다음 5년에서 10년 동안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식을 우주로 확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요소를 포함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당신을 매우 존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여러분은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끝났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에 보셨을 겁니다. 아주 우호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적어도 나는 지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사진을 찍는 동안 15분 더 대화했습니다. 그 말은 그가 비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머스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그 누구보다도 많은 기여를 한 정말 비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는 원만하게 끝냈고 그가 다시 대화해 주길 바랍니다. 지켜봐야죠. 흥미로웠지만 반박할 부분은 중요했습니다. 옳지 않으니 반박을 들어야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The most immediate thing that we could do is to have the leading AI companies at least just meet. We'll have some sort of call once every few weeks and just discuss any safety and security issues. But why haven't you done that yet? I mean, you don't all like We'll know each each other very other. much. Yeah. But you're not all. I mean, you're also all competing, right? You all want to be first. Yes, but that's where I think the competitors can keep each other honest. So meaning like if I think it's quite difficult for someone in the government who doesn't have a deep technical understanding and isn't driving the frontier of AI to know whether something should be released or not. However, the competitors, I think, can, if given sort of a week or two to review a new model, can highlight issues and have an incentive to keep all the competitors have an incentive to keep the others honest. That was Elon Musk in a sit-down interview with The Economist. Joining us now is Zanny Petos, editor-in-chief of The Economist, who conducted that interview. It was fascinating, Zanny. I thought you did an extraordinary job, and we were all, glued to the screen. I'm curious. I mean, you touched on so many things. You touched on the AI piece, the whole idea that he really thinks within 5 years AI is going to be even smarter, potentially even than him, and what that means to his own power. You got into some of the things that happened with Doge and his role in the government, USAID. What was the thing, what was the moment as you were sitting there where you thought, that really surprised me? Oh, so many. I mean, he's an extraordinary individual, and there were lots of times when I was kind of slack-jawed, at least inwardly. I was really struck by his vision of the future, and actually the fact that he now thinks it is inevitable that, as you say, within 5 years, AI is going to be more intelligent than humans, and that within 10 years, he's painting this picture essentially where, we are like the kind of the Labradors to the AIs. Money will be irrelevant. It'll be such an era of abundance, but they will be in control. And, Andrew, his background. And this is a man who in 2015 said on a podcast that was one of the scariest things he could imagine. In 2023, he wanted to pause AI.
And now he's right at the front of this. And I said to him, it sounds like you've given up on your concerns and you're going along for the ride. And he sort of said, yeah, I'm going along for the ride. And he admitted that within one day, he would go from exhilaration to terror. But I was very struck by the inevitability, he thought, that this technology and the speed with which it was progressing would mean that this extraordinary future would kind of come within 5 years. Really struck by that. And again, at the same time, he laid out, I think for the first time, and you showed that in your clip, a willingness to work with the other frontier model makers to have some kind of, and he wants it an informal, typical Elon, right? He wants them all to get on a call and talk to each other and test each other's models for a week. And, if they come up with security flaws, tell the model maker that's got them. And only then, if the model maker doesn't, do anything, then go to the government. But I was struck how similar that is actually to the proposal by Demis Hassabis last week for a FINRA-style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I think this really now has legs. I think this is going to go somewhere. He did seem to suggest that he'd be even open to talking to Sam Altman at some level. Absolutely. Sort of hinted at that. No, more than hinted. He said that. No, Yep. He absolutely said that, because I said, look, you are all massive, not just massive competitors. Many of you dislike each other, and you're, frankly, slagging each other off on social media quite often. And he said at the end, he explained to me why he disliked Sam Altman, but then he said at the end, maybe we should talk for the good of humanity. And so I think there is a sense of responsibility that he recognizes that, the leading model makers do have to do this. And I said, does this have to happen quickly? And he said, yes. And I said, well, yeah, people are telling me this has to be done within the next 6 months. He said, 6 months is a very long time. It has to happen now. Right. I want to show a clip of another piece of this that's going viral. Has to do with, I think you might have used the word right-wing politics at some point, and he did not react well. Let's show that for a second. It's just normal people. And here are the principles. And tell me which of these sound terrible. That we should have secure borders, that we should have safe cities, that we should have sensible spending. Which of those three are far right fringe? No, and I would like to just admonish you and the media for the absurd characterization of the far right. It is false and misleading and nonsense. Please keep this part in. We'll keep all of this in. But let me Don't cut this part. Let me push back on that. Let me push back on that, because you have nonsense. Elon, you have, what is it, close to 250 million followers on X. Yeah, because you say things like, popular guy. Quote, civil war in Britain is inevitable. Just a question of when. On the current trends, yes. When were you last in the UK? A few years ago. Okay, so you obviously reacted in the moment, but now you've had even more time to react and think about that. You kept it in, so we all got to see it. What do you think? Well, of course I kept it in, because I think people should see the whole of the interview. I said to him that he supports not just the populist right in Europe, but the far right, fringe groups that are, nowhere near the mainstream and do actually propagate not just, the three characteristics he said, but really divisive far right politics. I think that's undoubted. And I think many of these politicians wouldn't be anywhere without Elon Musk's support. And I asked him why. And the reason I did that is because he also propagates a kind of caricatured view of Europe, that it is some sort of hellhole overrun with Muslim immigrants, incredibly violent. And as you heard him say, he has said that England is heading for civil war. And I wanted to know when he was last there, because I feel very strongly that this is a profound mischaracterization of Europe. And it's irresponsible for someone who has 240 million followers to propagate things that are simply not true. He put up, as you know, for 48 hours on X, a film, Citizen Vigilante, which is glorifying vigilante violence and has a completely dystopian picture of Europe. And this is having consequences, Andrew. There are many people I come across in the US now who are worried about coming to London, who are worried about allowing their kids to go to London because they think that Europe is this sort of dangerous place. It's just not true. On the facts, London is a safer place than major US cities. Europe is not the hellhole he's painting it to be. And I got exercised about it, probably more exercised than I should have done, because it seems to me that this is not just
wrong, it's irresponsible, and it's having really serious consequences. And I think it's just unfortunate that someone who is so far-sighted and expansive and thoughtful, if slightly terrifying, on where AI could go, can kind of basically play in this sort of dystopia about Europe and say things that are just not right. And you've known Elon for a long time. I've known Elon for a long time. And I think we both agree that in many ways he's very brilliant and very thoughtful. And so my question to you, to the degree that you disagree with him on about his assessment, where do you think that assessment comes from? Why do you think he thinks that? So I think he has a very firmly held belief that if you have a large-scale migration of people from cultures that then don't integrate, it is going to have problematic consequences for a society. And, you know, to some degree, one can agree with bits of that. Uncontrolled migration is sort of societally untenable. But that's not what's happening in Europe. And my issue with him is his, I think, erroneous and caricatured description of what's actually going on in Europe. And, you know, the fact that he hasn't been here and the fact that he is reposting things and propagating things that are just not true kind of reinforces this negative spiral, particularly on X, which I think paints a picture of the continent which isn't accurate and which is in turn feeding, you know, the whole MAGA view that, you know, there's civilizational erasure in Europe. We're all, you know, it's a dying continent that's in a catastrophic shape. Of course, there are problems. And I'm the first person to admit that there are problems. There are free speech issues in this country. There are problem areas in this country. There are problems with, definitely some problems with migration. But it is not what he paints it to be. And nor, frankly, is he's being disingenuous when he says that all he is in favor of is, you know, secure borders and limited spending and safe cities. Because on two of those three, Europe does better than the US. You also got into a bit of a fiery exchange with him over Doge and USAID. We did that. He got fired. I was just really just asking him, and he mentioned that, you know, his view that Doge was just the USAID was a political organization, and he said there had been zero deaths as a result of shutting down USAID, and I simply pushed back and I said, you know, it happened overnight. USAID was a very big, provider of healthcare funding in Africa. I find it very hard to believe that there were no deaths and no suffering. And you heard him, he just said zero deaths. And I think that's, you know, you can agree that USAID needed reform or perhaps even needed shutting down, but the way it was done clearly, to my mind, and I think indisputably has led to unnecessary suffering. When you think about SpaceX, the IPO just happening, and Tesla, we keep having a sort of a parlor game about whether he ultimately buys that business. What do you think? Does it all become one? We didn't talk about it explicitly, but my strong sense from the way that he described his vision was that it was one set of businesses. And when he talked about the reason for his control, and this was really interesting, because I said, you know, you have whatever it is, over 80% of voting shares, and you essentially, you can go crazy and you still can't be removed. And he talked about why he needed this control. And he spoke about it in a 5 to 10 year time horizon. He said, I need it for the next 5 to 10 years because we have to, you know, extend consciousness to the universe. And he described all the elements, which included elements from SpaceX and from Tesla. You could tell, I think, that he has a lot of respect for you, but you guys had a lot of debate. I want to know how it ended. Oh, I think you saw it at the end. It ended perfectly amicably. He said, at least I'm not boring. And then we carried on talking for another 15 minutes while he had his pictures taken. I mean, look, I think he's an extraordinary individual. I am not a Musk hater. I think he's an extraordinary, extraordinary individual who is done probably more than any other person to build the future. So I love talking to him. It was an incredible privilege to have, 90 minutes talking to him. And, you know, we ended perfectly amicably. I hope he'll talk to me again. We'll see. It was really interesting, but I think it was important to push back on these areas where, you know, I think he deserves being pushed back on because I just think it's not right what he's saying.